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리플은 XRP를 버렸고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대놓고 리플이 왜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그로 끌어서 구독자 모으려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광고 수익도 필요 없어서 광고도 뺐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논리적으로 XRP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댓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깊이 있게 XRP를 공부했다고 하면 무지성으로 욕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리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공유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리플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얕게 공부하면 믿게 되고요. 믿게 되면 사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그 착각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자,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를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내용이나 반대되는 정보들은 전부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돼요. 이건 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중장년층 세대들한테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되게 제한돼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막 트위터나 디스코드, 레딧 같은 거 보면서 실시간 정보를 계속 습득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주로 뉴스나 유튜브, 단톡방 이런 제한적인 채널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에 더 쉽게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이 쓴다,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이런 내러티브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기성세대들한테는 엄청 설득력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리플에 투자를 하는 기성세대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제한적인 정보 말고 반대되는 입장도 좀 들어보시라고. 자, 리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XRP의 배를 지금 당장 가르지 않을 겁니다. 리플사의 성장이 XRP의 성장이라고 계속해서 그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 착각이 반복돼서 유입이 일어나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리플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리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리플사가 성장하면 XRP도 오른다는 착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XRP는 언젠간 모든 은행들이 사용하는 통화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리플렛을 사용하는 은행은 XRP를 사용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많아지면 수수료로 소각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착각을 중점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서류 보이시죠? 이거 11장인가 12장짜리 리플이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서 제출한 거예요. 국제금융안전위원회한테. 여기에 보시면 요 문구가 있어요. 요게 해석을 하면 리플은 자사 제품의 XRP와 XRP 레저를 활용하고 있지만 XRP는 리플과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XRP 레저는 탈중앙화되어 있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으며 합의 프로토콜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사는 XRP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XRP는 독립된 존재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SEC 소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송이 진행될 때 리플은 XRP와 자꾸만 회사를 분리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 수수료에 대한 소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은 건당 수수료가 0.00001개예요. 한 건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 하루에 1억 건의 거래가 처리된다고 하면 한 달에 3만 개가 소각됩니다. 근데 리플 XRP의 유통량은 1000억 개죠. 그러면 하루에 1억 건의 거래가 처리된다고 해도 이 리플 XRP가 모두 소각되려면 27만 4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자, 스위프트를 대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위프트의 하루 최고 거래 기록은 5,030만 건이에요. 이 스위프트의 모든 전체 트랜잭션을 리플렛이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리고 리플렛을 사용하는 모두가 브릿지 통화로 XRP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 거래 건수는 1억 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플렛저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소각량이 많아지니까 XRP는 희소성이 증가해서 상승한다, 이런 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 건이 발생해야 수수료로 소각되는 게 27만 4천 년 걸려요. 아시겠죠? 지금 이더리움에서 일어나는 거래량이 지금 100만 건 좀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0만 건이 좀 안 돼요. 근데 이 리플레저에서 이용되는 거래 건수가 1억 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억 건이 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리플이 히든로드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인수 비용이 12억 5천만 달러예요. 자, 리플사는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 뉴스 기사에도 보이죠. 이 히든 로드를 인수한 건 RLUSD 사용처 확장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인수했다고 해서 또 어쩌고 저쩌고 XRP가 상승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히든 로드라는 비상장 기업을 리플이 인수한 것 뿐이에요. 리플사 자회사가 하나 생겼다,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XRP 수요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억 5천만 달러가 어디서 났냐? 리플의 수익원은요, 지금 리플레저에서 하는 거, 리플넷에서 수수료로 하는 거, 그거는 리플 수익의 0.001%도 안 됩니다. 리플의 수익원은 오로지 XRP의 판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달 10억 개의 물량이 풀리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8억 개 정도가 다시 이제 락업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4년 10월부터는 제가 리플 5,000원 고점 찍었을 때 올린 영상에서 이거 언급을 했어요. 2024년 10월부터는 XRP를 10억 개 풀어서 2억 개 잠그는 게 아니라 7억 개만 잠궜다고요. 이제 판매하는 물량이 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거는 자금 출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리플에 이제 락업 해제되는 물량이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2일 날 풀렸던 물량은 에스크로에서 락업 해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지갑에서 풀린 물량이, 지갑 3개에서 풀린 물량이 10억 개였어요. 거기서 7억 개가 다시 락업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에스크로 계좌에서 풀린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에스크로 계좌에서 10억 개가 또 풀렸다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락업 해제된 게 20억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풀렸던 건 또다시 얼마나 락업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리플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더 많은 물량을 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리플이 XRP 판매 외에도 투자를 받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VC 투자 받은 거, 리플사 지분을 판매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엔젤 투자, 시드 투자, 시리드 투자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이거 토탈 해봐야 3억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리플 한 달에 판매하는 금액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리플이 지분을 팔아서 투자를 유치한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리플사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XRP를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최근에 3월 달에 데이비드 슈워츠가 누구냐면 리플을 처음 개발한 공동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동 개발자에는 데이비드 슈워츠, 제드 맥칼렙, 아서 브리또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근데 제드 맥칼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플사를 떠났고요. 아서 브리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좀 비밀적인 사람이라서 이게 아직까지 이 사람이 리플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TO로 있어요. 네.
제드 맥칼렙이 원래는 CTO였거든요. 근데 이 제드 맥칼렙이 나가고 나서 바로 이제 슈워츠가 CTO가 됐습니다. 기술 개발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리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CEO고 이 기술 개발하는 수장은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하는 얘기를 보면 피에르 로샤르라는 사람이 리플을 좀 깠어요. 뭐라고 깠냐면 리플은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것도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에게 XRP를 덤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XRP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덤핑에 동참하는 거, 덤핑이니까 파는 거죠. 이 파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의 CTO가 딱 답변을 했어요. 100% 맞다고. 제 생각에 리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것이고 행동해야 한다. 리플은 자신의 이익이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면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플은 회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플은 일반적인 영리 기업처럼 주주들이 소유한 비상장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리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XRP를 팔 수 있고 팔아야 되고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플사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XRP 투자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리플의 기술 수장인 CTO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크리스 라센의 5번째 지갑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5천만 개 판매했고 1월 달에 1,000만 개, 2천만 개, 1,000만 개, 500만 개, 500만 개. 크리스 라센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 물량이 아니고요. 크리스 라센 지 개인적인 물량이거든요. 이걸 그냥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사주 판매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플이 계속해서 XRP를 판매해서 리플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사의 알트코인을 판매해서 그걸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모든 알트코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그런 구조로 돌아가요. 근데 이걸 제가 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리플은 계속해서 XRP를 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고요. 자, 그 뒷내용 뭐냐?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리플이 다른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다른 프로젝트들은 그냥 그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코인을 팔고 그걸로 운영비를 써요. 근데 리플은 두 가지 사업 모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게 리플이 처음 탄생했을 때의 사업 모델이에요. 리플 레저,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어요. 그 안에서 쓰이는 통화가 XRP였고요. 그래서 이걸 아주 빠르고 수수료도 싸도록 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 이제 기업들이 이걸 채택하도록 만들기 위한 게 최초의 리플랩스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플넷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리플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용 국제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스위프트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려고 만든 은행과 은행 간의 연결망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XRP를 쓰는 게 아니에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 이런 것들 보낼 때 언제든 리플렛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XRP를 써도 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 리플렛이 성장한다고 해서 XRP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리플레저랑은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리플사가 직접 운영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일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리플이 처음에 목표했던 건 리플 레저를 통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형 송금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브릿지 통화가 XRP였던 거고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스위프트를 대체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은행들은 탈중앙화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규제나 회계, 보안, 감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중앙화가 되어 있고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거버넌스 투표로 인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는 탈중앙화는 은행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렛을 만든 겁니다. 언제? 2017년 10월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패했다고 리플은 인정을 한 거예요, 이때. 그리고 RLUSD. 자, XRP는요,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금을 할 때 가격 변동성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수수료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 때는 2달러였는데 팔 때는 뭐 1.5달러라고 하면 누가 이걸 XRP로 쓰겠어요.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자 만든 게 RLUSD인 겁니다. 요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리플렛저는 리플렛에 밀려서 이제 메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메인 결제 인프라는 지금 리플렛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렛저는 그냥 후방 기술 지원 인프라 수준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리플은 이상보다 현실적인 기업 전략을 채택한 거예요. 은행들이나 뭐 기업들이나 국가 간이나 이런 누구나 볼 수 있는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자금이 자꾸 이동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추적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렛저는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최초에는 리플렛저를 이용해서 송금을 하고 그거 통화가 XRP였는데 이게 주연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리플사는 계획을 새로운 걸 하나 만든 거예요. 뭐 리플렛을 이용한 거, 그리고 RLUSD를 이용한 거, 규제 친화적이고 결제 시스템이 이제는 주력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또 이해되셨나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리플이 계속해서 리플렛을 성장시키고 있고 RLUSD를 성장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자꾸만 XRP가 성장한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XRP 수요는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아주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XRP는 이 변동성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한테 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과장된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했다. 이런 거 시장에 사람들은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막 엄청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프라임 브로커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리플이 가지고 왔으니까 인수했으니까 뭐 이들이 XRP를 쓰겠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XRP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히든로드가 무슨 리플렛저 위에서 뭐 구동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회사를 하나 인수한 것 뿐이에요. 뭘로? XRP 판돈으로. 아시겠죠? 자, 월가의 큰 손들이 리플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죠. 앤드레스 호로비츠, 뭐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뭐 구글 벤처스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이 XRP를 매수한 게 아니에요. 얘들은 예전에 리플이 투자 받을 때 있죠. 막 시드 투자, 엔젤 투자, 시리드 투자 뭐 이런 거 받을 때 리플 회사의 비상장 기업이지만 어찌됐든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산 애들이에요. XRP 투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얘들이 XRP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런 소식 들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자, 또 추가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리플에 간접 투자했다. 리플에 간접 투자한 건 맞죠. 근데 XRP에 투자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2021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누뱅크에다가 5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근데 누뱅크는 리플넷이랑 연결돼 있다. 리플넷이라는 국제결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ODL 그 기능은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리플을 XRP를 지금 사용해서 국제 송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법정 앞에 보내는데 리플렛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전혀 XRP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리플렛이 뭐냐?
글로벌 결제 메시징 시스템이에요. 스위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플 내단에서 뭔가 돈이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금을 추적하고 이제 뭐 어디로 보냈는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냥 기능일 뿐이에요. 그런 시스템일 뿐인 겁니다. 실시간 결제 상태 추적하고 스위프트보다 더 투명하고 빠른 건 맞아요. 근데 이 리플렛을 이용해가지고 XRP를 보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수단일 뿐이지, 모든 거 다 보낼 수 있어요. 뭐 CBDC든 뭐든, 뭐 RWA든, 뭐 법정 화폐든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리플렛이라는 거는 그냥 메시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무슨 45개국 300개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뭐 이런 거 막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가 또 리플렛이랑 연결됐다, 뭐 리플렛이랑 통합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간접 투자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그냥 리플렛에 연결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리플렛에 연결된 건 리플이 2019년 10월 달에 발표한 것만 봐도 45개국 300개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아시겠죠? 자, 요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리플은 그걸 좋아해요. 리플은 자꾸만 뭐 연결됐다, 간접 투자했다, 파트너십을 맺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리플사가 한 거지 XRP가 뭐 어떻게 된 건 아니에요.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크리스 라센이, 뭐 데이비드 슈워츠가 XRP 샀다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소리, 매수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뭐 어디 뭐 세계적으로 엄청 큰 은행이 XRP를 대량 매수했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냥 연결됐다, 통합됐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XRP는요 원래 리플이었어요. 이름이 리플이 맞았습니다. 코드 네임은 XRP라는 걸 가지고 있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리플 토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거래소에서도 모두 리플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 리플사는요 XRP와 리플을 계속해서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도 원래는 리플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XRP라고 지금 바뀐 거예요. 리플사는 계속해서 XRP하고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2020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리플이 ICO를 진행한다고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플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계획이 IPO입니다. 상장을 하는 거예요. 리플사를 키우려고 하는 거지 XRP를 키우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또 CBDC랑 뭐 RWA랑 리플 레저 위에서 뭐 발행이 돼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리플 레저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통화가 XRP였습니다. 그래서 리플 레저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건 XRP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CBDC랑 RWA는 지금 리플 레저에서 돌아가는 토큰이에요. 사용될 수 있는 토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예전에는 과거에는 XRP만 통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리플 레저 위에서 멀티 자산 결제 원장이 된 겁니다. CBDC도 보낼 수 있고 RWA도 보낼 수 있고 발행도 할 수 있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플 레저 위에서 이런 통화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수수료는 XRP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소각되는 XRP의 수량은 엄청 소량이다. 이건 신경 쓸 필요 자체도 없는 엄청난 소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플러스 최근에 CBDC 테스트한 게 부탄이었어요. 근데 이 부탄은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 리플 레저에서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요. 프라이빗 레저 위에서 새로운 좀 커스터마이징된 이런 이제 프라이빗 레저를 개발한 거예요. 거기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XRP가 수수료도 아니에요. XRP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탄에서 만든 CBDC가 옮겨지는 거고, 그 수수료는 이 CBDC에서 차감이 되는 거고, XRP랑은 전혀 상관없는 프라이빗
레저가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향후 RWA도 마찬가지고요. 팔라우에서도 CBDC가 아니죠. 이거는 얘들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테스트를 했지만 이것도 수수료는 XRP가 아니라는 겁니다. CBDC가 개발되더라도 XRP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향후 RWA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XRP를 대신해서 자체 토큰이나 스테이블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리플 레저가 개발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프라이빗 레저를 리플 레저 기반으로 프라이빗 레저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BDC가 상용화가 되면, RWA가 상용화가 되면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갈 거고 발행될 거기 때문에 XRP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국가나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지 않고 리플 레저, 이제 완전 막 개방된 탈중앙화된 이 리플 레저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프라이빗 레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XRP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거. 그냥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한국 기업이 어디 필리핀으로 돈을 보낼 때 현금으로 보내면 이제 느리고 스위프트는 느리고 하니까, 그리고 수수료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XRP를 브릿지 통화로 이렇게 사용하는 양이 증가해야, 그래야 XRP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 한국에서 XRP를 사서 필리핀으로 보내서 필리핀에서 받은 그 XRP를 다시 팔려면 그만큼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고요.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가격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LP라고 해요. 유동성 공급자.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ODL 서비스라는 거 있죠. 이 ODL 서비스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필리핀으로 한국 돈을 보내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한국 돈으로 보내려면 원래는 지금 기축 통화인 달러로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서 이제 환전을 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XRP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XRP를 사고 그 XRP를 필리핀으로 보내고, 그러면 필리핀에서 이 XRP를 페소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업비트에다가 1000억이라는 XRP를 1000억원어치 XRP를 시장가로 매수한다고 칩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필리핀에서 이 XRP를 받았어. 그러면 이 XRP 받은 걸 내가 만약에 시장가로 1000억을 던졌어. 페소로. 지금 필리핀 거래소에서 이 페소를 흡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래량이 있어요. 1000억을 한순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동성 공급자 LP를 보유하는 게, 그게 리플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유동성 공급자들은 어느 정도 XRP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바로바로 장외 거래로, OTC 거래로 바로바로 가격 충격을 안 주고 거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ODL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자, 보세요. 이 유동성 공급자가 많이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ODL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ODL 유동성 공급자의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엄청 싸잖아요. 그죠? 그것도 소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의 수익은 어떤 게 있냐? 슬리피지를 이용한 수익밖에 없어요. 시세 차액. 내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건 사용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익성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리플사가 이 유동성 공급자 LP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거래 볼륨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이제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발생했을 때 좀 가격 격차 요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좀 보존해주는 그런 지원도 해줬어요. 그리고 일부 파트너하고는 처음부터 이제 고정 수익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SEC와의 소송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리플사가 직접 이제 뭔가 LP들한테 유동성도 공급하고 보조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고 있으니 지금 이 XRP는 리플사에서 자체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리플사는 이런 보조금 지급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엄청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멕시코랑 몇 개 국가에 완전 뭐 이제 막 그런 국가들에 조금은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인센티브 주거나 보조금 주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 ODR 유동성 공급자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다가 어떤 물품을 계속 수입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물건을 보내주고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방향에서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의 유동성 공급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한화를 받고 XRP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수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필리핀에 있는 유동성 공급자는요, 계속해서 XRP를 받기 때문에 XRP가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공급자들도 언젠가는 이 물량을 시장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사야 되고요. 필리핀에서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거래가 계속되면 한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서는 내가 만약에 5천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계속 지속되니까 지금 2천만 개밖에 없어. 그러면 다시 3천만 개를 사놔야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개 보유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국에서 받기만 했으니까 8천만 개가 됐어요. 그럼 이걸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사기만 해야 되고 필리핀에서는 팔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국가에서 어찌됐든 또 이 차익이 발생을 하겠죠. 김치 프리미엄 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XRP를 계속 사기만 하고 필리핀에서는 계속 팔기만 한다. 그러면 또 가격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기관들은 이 XRP를 이용한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XRP를 장기 보유하는 걸 엄청 꺼려합니다. 왜냐? 걔들은 진짜 환율이나 이런 거 진짜 작은 뭐 이런 변동성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가격 변동성이 큰 XRP를 어떻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점점 XRP 중심의 전략에서 RLUSD 같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기반 모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고정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자금이 몰리더라도 이 장고 리밸런싱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왜냐?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달러 기반이잖아요.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고, 그러니까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아무리 팔아도 다른 국가에서 사준다는 거예요. 달러에 패깅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 리밸런싱이 쉽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XRP가 아니라 RLUSD를 개발을 해서 지금 RLUSD 사용을 많게 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플의 핵심은 지금 RLUSD, 리플렛, 프라이빗 레저와 같은 중앙화되고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고요. XRP는 그 안에서 일부 보조 역할만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리플사는 XRP를 발전시키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XRP를 팔아서 리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드 운영이에요. 자, 이건 뭐냐?
비트코인은요, 작업 증명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 리플은 리플이 아니죠. 비트코인은 많은 전력량을 소비해서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어떤 합의를 할 때 많은 전력량을 소비하는 애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예치하는 수량이 많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을수록 이런 합의의 권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달라요. XRP 같은 경우, 리플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냐면, 리플에서 정해준 UNL이라는 게 있어요. UNL이라고 이게 한 30개 정도 노드를 리플사에서 직접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노드는 이 표준 규격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3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UNL에 포함된 노드를 보면 리플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게, 운영 중인 게 한 6개에서 8개예요. 과거에는 한 20개 정도가 리플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엄청 많죠? 그래서 결과로 한 30개 정도의 이제 어떤 은행이나 리플사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얘들은 전력량을 소비할 필요도 없고 XRP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리플사가 지정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자다라고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들 중에 XRP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이게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얘가 지금 ODL 파트너로 있어요. 멕시코에 XRP 보낼 때 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얘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 XRP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별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유를 안 하고 있어도 컴퓨팅 파워를 쓰지 않아도 그냥 리플사에서 지정해주면 이 검증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지정한 UNL에 포함된 노드 검증자가 80% 이상 합의를 하면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가 영향력을 더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XRP는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리플사가 하고 있는 거, XR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리플 레저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개발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플랫폼 코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리플 레저 자체가 그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해서 밈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지금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처음 설계 자체가 이런 리플 레저는 플랫폼 코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송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 근데 이 리플 레저는 지금 이 송금 기반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원하지 않으니 지금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 XRP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XRP를 팔아서 이 계속 황금알을 팔아가지고 리플사를 성장시키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딱 그거예요. 근데 이 황금알은, 사실 이 알을 낳는 거위는 XRP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지. XRP 투자자들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리플을 별로 좋게 바라보지 않는 거, 장기적으로 리플이 성장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외에 뭔가 진짜 XRP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제가 모른다고 하면 댓글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숙지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